세 번째 한 건 얘기해 볼게요. 다행히 두 번째는 내용이 적어서 좀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뭐 한다 그랬지? 배민? 네, 배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배민 관련해서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내 언론이 이 사업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그 배민의 앞으로 행태에 대해서 나랑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배민의 지금 그 인수 과정은요, 요거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뱅크와 라인의 합작, 또는 텐센트의 을러마나 디디 출신 출자와 비슷한 매우 시사성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4조 8천억에 팔렸다더라. 무슨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나왔지? 이마트보다 더 비싸게 쳐줬다더라. 와, 배민 사장 떼돈 벌었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배민의 시작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던 이제 창업자 김봉진 대표야. 네, 이름이 참 정겨워요. 우리 봉진이 형은 진짜로 IT를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진짜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린 업체에 찾아가서 전단지 대신에 외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걸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아날로그식의 경영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동생하고 시작했을 때 출자 자본금이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런 식으로 지역 상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일종의 배달 앱의 어떤 효시를 이뤄낸 분이죠. 네. 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앱의 어떤 시초가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한테서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후발 업체들이 생겨났고 또 이게 중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얼러마라든지 지금 중국의 제일 큰 그 뭐죠? 메이투안 같은 어마어마한 배달 전문 공유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원소스를 이분이 처음에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되 이분이 이제 뭔가 이거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의 뭐 IT로 전환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눈이 그 행동이 좀 느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발 업체들이 더 빨리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중국으로 넘어간 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성공한 케이스 뒤에는 굉장히 막강한 자본력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얼러마 메이찬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이 사람들이 그 받아내는 이 주문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외식 배달액이 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주문 배달하는 치킨부터 시작 모든 이거에 50% 가까운 매출이 중국에 있는 하나 앱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앱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이 비슷한 업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다 생겼습니다만 대부분 실제 수익은 거의 올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출액 성장의 계기가 결국은 외자 유치였고 뭐 싱가포르계 자금을 비롯한 해외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줬고 그 투자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배달의 민족 광고가 상상하게 된 거죠. 네. 고구려 먹화에서 배달통을 타고 달려가는 우리의 그 최승용? 배달통이요?
아니 그 배달의 민족 처음 할 때 유승용이요? 유승용 배우의 CF 히트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맹점 수를 늘리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업체들이 마동석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유승용 배우의 그 어떤 그 CF는 아마 국내 CF 역사상 최고의 성공작에 가까울 정도 히트작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지분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분이 커진 건, 회사가 커진 건 좋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회사의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의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규모도 커지고 가맹점 규모도 커지고 했는데 실제 수익은 많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출혈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쿠폰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실행해서 실제적인 수익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수입을 다각화하기 위한 다른 투자를 하기에는 투자 자금도 모자라고, 또 기업적으로 우리 김 대표가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사업 전환 같은 쪽에서 투자자들하고 손발이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업체가 나타난 거고,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금 있는 배달의 민족을 100% 현금으로 사들여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의 가치를 무려 4조 5천억, 5조 원 가까운 값으로 쳐줬다는 거죠. 근데 김 대표는 그만한 부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분이 15%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5%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김 대표 형제가 지금 15% 주주인데, 형제가 확보한 돈은 6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이것만 하더라도 원래 3천만 원 갖고 자본금으로 시작했으니까 6천억 됐으면 13% 아니었어요? 15%예요? 뭐 13%인가요? 네. 13%네요. 13% 지분에 관련해 가지고 6천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투자하는 거니까 2만 배 번 거 아니냐. 논았다라는 쪽의 시각에서만 이게 멈춰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지적은.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이 배민에 투자한 딜리버리 히어로가 어떤 업체인 거냐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건 독일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주주는 네스퍼스라고 불리는 남아공에 있는 투자 업체입니다. 네스퍼스를 찾아보시면 네스퍼스가 잘 안 나와요. 장시영 회원님 많은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스퍼스를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남아공에 있는 조그마한 출판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투자 기업이 된 회사입니다. 그 투자 기업이 처음으로 했던 투자가 지금 중국의 텐센트였습니다. 텐센트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 지분, 지금 텐센트의 투자를 통해 약 40% 정도의 당시 지분을 취득하고 텐센트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텐센트가 얼마나 많이 컸을까요, 여러분? 네. 현재 네스퍼스는 이것저것 정리하고 약 그 3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30% 정도의 지분이 가지는 주가 가치는 600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1%. 네. 작년에 2% 이제 매각했고. 2% 매각한 게 30조 원이 됐죠. 가격으로. 그 돈으로 이제 여기다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회사가 텐센트에다 투자해서 거둔 총 수익은 투자 대비 5천만 배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로또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또를 때린 업체가 이 업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나머지 애들이 이 회사 따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자본 출처도 알 수 없고 내부 경영자도 알 수 없고 주주도 알 수 없는 베일에 쌓인 투자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투자 집단이 왜 남아공이라고 하는 회사에 생겼는가? 그리고 남아공에서 왜 중국에 알려지지 않은 IT 기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인가? 그리고 텐센트를 왜 그렇게 커버렸을까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저는 네스퍼스의 배후에 유태 자본과 결탁한 중국의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의 자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아무튼 밖에서 꽂아주고 안에서 키워주는 이 기가 막힌 어떤 그 합작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기가 성공한 게 텐센트고 네스퍼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네스퍼스가 아까 얘기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란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 13개 나라의 딜리버리 회사를 다 사들인 거예요.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안 돼요. 그 말 하면 저 중국 못 가요. 네. 아무튼 그 회사가 이제 전 세계에 이걸 다 뿌려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독일에 상장이 돼 있는데 아마 상장 주식 가치가 한 우리 돈으로 뭐 60조 원 가까이 된다 그래요. 주가 총액이. 아무튼 뭐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어떤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나눠져 있는 주가들을 총체적으로 다 합쳐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를 4조 7천억, 4조 8천억에 인수를 하자마자 지금 급상한가를 때리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60조 원짜리 회사가요. 인수를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20% 이상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얼마 번 겁니까? 벌써 한 20조에서 30조 가까운 돈을 땡긴 거죠. 즉 딜리버리 히어로의 인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배민만 독일계 자본이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 독일계 자본들을 쥐고 있던 본사는 그의 5배에 가까운 수익을 이미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이 장사는. 결국은 돈질에 왔다 갔다 한 장사예요. 텐센트랑 똑같다고. 텐센트가 지금 물론 세계 IT 1, 2위 기업을 다춘다 MS 소프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이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수익이 그만큼 나오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IT 기업이 대부분 그래요. 가진 실수익보다는 미래가치 창조의 테마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부풀려져 있어서 부자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늘 버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공유경제 사업이나 IT 관련된 사업인 거예요. 이게 자산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다 사람 장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아시아에 있는 11개 국가에 있는 걸 인수한 거는 아무 변동이 없었는데 왜 유독 지금 이 배민을 인수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튀고 있느냐라는 점에 우리가 그 방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인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선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민을 바탕으로 한 딜리버리 유통사업, 특히 바이크를 이용한 바이크의 유통사업 자체에 전반적인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오토바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그 딜리버리 회사가 중국에 있는 메이찬팅이라고 치면 이 회사의 원래 기술이 우리나라 거라 그랬잖아. 배민을 보고 따라한 거라고. 그래서 걔들이 중국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의 초기 기술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갔어요. 가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키웠어. 근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사고가 나는 거야. 배달 사고가 나거나 딜리버리가 안 되거나 제품이 파손된다거나 또는 소비자하고 싸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지금 공유 관련된 그 사업들이 중국 내에서 뭐 미래 사업으로 해갖고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투자를 받는 데는 성공했어요. 공유 자전거 사업 오포하고 뭐 저 알리바바하고 붙어가지고 수십억 대의 자전거를 폐기를 시켜가면서까지 이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알리바바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 과정 중에 회사의 주가는 올랐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수익은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이크로 전기 바이크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또다시 2차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유 사업이라는 계층 그리고 뭐 우버 택시나 디디 출신 같은 이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래 사업인 것처럼 포장돼 가지고 엄청나게 큰 붐을 일고 투자금들을 끌어들였어요. 더 정확히는 플랫폼 사업. 그렇지. 말 그대로 시스템만 갖고 하는 플랫폼 사업들이 엄청나게 버블을 일으켰는데 이게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버부터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우버의 위험성 때문에 유럽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우버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우버가 정착됐으면 아마 세계 2위가 됐을 거라고 보는 일본 시장에서 우버를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공유 택시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뭐 지금 타다가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더라도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이 딜리버리 사업, 공유 경제 사업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선도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부자가 돼요. 등치가 커집니다. 가치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독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배민이 인수됨으로 인해 갖고 배민, 여기요 또 하나 뭐죠? 배달통까지 이 세 개 업체가 이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전부 다 맥힌 거예요. 이것만 해갖고도 국내 배달 사업의 90% 이상을 통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독과점을 걱정해서 그런지 각자 그냥 같은 주주 안에서만 운영하고 독자 경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앱 상에서 이제 이거를 운영을 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은 혜택 같은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요. 경쟁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상황은 이제 잠재적으로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이 공유 경제 사업이 다 이 내리막으로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나라에도 공유 택시나 뭐 어떤 공유 사업 이런 것들이 되질 않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손정희가 투자를 6조 원 가까이 했다고 하지만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게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5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왜 배민을 사들였느냐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배민 사장이 확보한 6천억의 13% 지분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뭐 안 밝혔지만 일부만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투자를 해갖고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통합법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즉 국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90% 차지하고 있는 딜리버리 회사들을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11개국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아 법인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법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6천억이 재출자가 된 거예요. 이 재출자를 통해 가지고 얻어들인 지분이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 배달의 민족 김 대표는 지금 있는 주식을 6천억에 팔고 이런 뭐 6천억에 팔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6천억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약 30조 원 가까운 아시아 통합 딜리버리 회사의 대표 주주와 운영자가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경영 능력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배달의 민족의 시스템을 활용한 아시아 전체의 딜리버리 사업을 중점으로 뭔가를 해나가겠다라고 이걸 맡긴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회장이고 동생 그러니까 그 김 회장의 동생이 사장으로서 50% 지분을 갖고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아 법인이 출범하고 있는 거거든. 동생이요? 동생이 지금 사장으로 와요.
어느 사장이요? 아까 얘기했잖아. 딜리버리 아시아법인에? 아시아법인의 사장으로 온다. 그러니까 형제가 둘 다 취업이 된 거야. 아시아법인에. 그래요? 회장과 사장을 전부 다 배민 출신이 맡아버린 거죠. 이거는 배민이 김 회장이 사실상 아시아 벌써 회장으로 올라갔으니까 아시아의 딜리버리 시장을 통합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동안 나머지 85% 주주들은 현금만 받고 그냥 나간 거예요. 3조 원 받고 그동안 출자하는 거 받고 모든 경영권 내지는 간섭할 수 있는 권한들을 현금 3조 원하고 바꿔서 빠져나가고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김 회장이 아시아를 통합한 11개국을 통합한 새로운 딜리버리 회사의 회장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 중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던 딜리버리 시장의 한계를 한국 방식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딜리버리 공유회사 차원에서의 일종의 새로운 개혁이고 모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딴 나라에서 오토바이 딜리버리는 다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아시아의 경영 모델이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DH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DH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경영으로 투자 내지는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 상대는 손정희의 쿠팡이 되겠죠. 네? 무슨 소리예요 이게? 결국 이제 김 회장이 밝힌 부분도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김봉진 대표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존경하니까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 김 회장이 이거 사업을 확장하면서 앞으로 투자 재원을 더 끌어들여갖고 C 회사랑 딜리버리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 있는 일본계 자금 C회사면 선정의 쿠팡밖에 없잖아.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라 M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왜 또 이제 쿠팡이기도 하지만 굳이 일본계 자금이라고 덧붙였을까도 좀 의문이죠. 쿠팡도 마찬가지죠. 6조 원이라는 돈을 처발라서 국내에 있는 물류 시장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있는 전애들이 6조 원을 손실을 보고 그냥 조용히 사업을 접을 애들이 아니잖아요. 6조 원은 껌값으로 느낄 만큼 새로운 방식의 유통시장을 유통계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벌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1대1 맨투맨 딜리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배민이 해야 될 일들은 딜리버리의 영역을 확산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만 배달해 주잖아. 근데 앞으로는 택배를 비롯해 가지고 우편물, 그다음에 뭐 각종 상점에서 주고받는 거,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퀵 서비스, 이걸 포함한 모든 종류의 1대1 이게 B2B, C2C에 관련된 딜리버리 사업으로 이걸 확장해 나갈 거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꽃배달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예를 들어 슈퍼에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거 보내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한 사업고리 안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뭐든 배달해주는 회사가 생기는 거지. 배달과 배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형태가 되네요. 지금에 있는 우리 택배 시스템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택배처에다가 물건을 가서 맡겨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딜리버리가 그래도 당일 딜리버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집화소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때는 맨투맨 딜리버리가 어렵다는 거야. 그동안은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시도하고 있는 거는 트럭을 통해 갖고 소형 트럭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이 소형 트럭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기동성이 떨어져요. 근데 오토바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기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속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딜리버리 서비스가 점점 더 소형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은 원부 제자를 비롯한 일종의 온라인 마켓을 딜리버리를 위주로 하는
배민이 만들어낸 어떤 업체가 차지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온라인 마트 같은 거를 배민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싼 가격으로 뭐 직거래나 중고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물품이든지 어떠한 제품이든지 중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개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매 건마다 매 업체나 매 회원들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저쪽에다 보내고 받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거대한 홈쇼핑을 통하거나 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의 뭐 11건가 이런 걸 통하지 않아도 사람 대 사람 간의 직접적인 B2B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거거든. C2C. B2B도 되고 C2C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를 가지지 않고 있어도 내가 만드는 집에서 만드는 조그만 도자기라든지 혹시나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가 쓸모없게 된 중고 물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일종의 마켓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배송하는 부분의 모든 딜리버리를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바뀌어갈 수 있을 뿐더러 이러한 편리성을 바탕으로 음식점에 납품되는 DH형 표준 자재들 그러니까 PB 상품이라 그러겠죠. DH의 PB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쿠팡을 얘기했는지 좀 알겠네요. 네. 쿠팡이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분화 과정 중에 이제 안 닿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 아파트 안에 도착을 시켰는데 아파트에서 개별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AI나 로봇 같은 형태 또 이 배달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에 직접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걸 뭐라 그러나 저가의 알바 형태로 써가지고 다시 재배송하는 그러니까 노인들 일거리 창출 같은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에 일자리 창출 같은 개념으로 이거를 다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점점 더 고용 부분에 대한 틈을 메워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식당에 관련된 부분도 주문형 식당으로 완전히 서비스가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짬뽕을 먹는데 오징어는 빼주세요. 이런 주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주문에 일일이 대응해갖고 물론 해주는 중국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집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못하잖아. 쪽팔려서. 뭐 단무지 많이 갖다 줘 고춧가루 갖다 주세요 정도까지가 가능하지. 자 염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오징어는 빼주시고요. 뭐 홍합은 더 넣어주시고요. 뭐 이런 식의 플러스 옵션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은 주문형 식당에서만 가능하다는 거고 이러한 주문형 식당이 앞으로 외식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신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타벅스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긴 한데 개인 오더.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딜리버리인 건데 이제는 딜리버리 하는 회사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서비스가 끊임없이 확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있어요. 이 자동차나 공유차나 이 모든 데서 다 드러나는 건데 앞으로 이 DH가 주력하는 일종의 전기 오토바이 또는 저공해 오토바이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DH 표준 오토바이가 생겨난다는 거지. 얘네들이 날 수도 있다. 아니 지금 100% 생겨요. 진짜요? 모든 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있는 그 딜리버리 회사들 그러니까 디디추싱 같은 회사를 말하자면 디디추싱이 그동안은 소비자들한테 차들을 받아가지고 그 차를 운영해갖고 하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차를 갖고 와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차에 투자한 사람이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자가용을 내가 운영하는 것보다 남의 자가용을 빌려서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사업자도 그렇고 이용자 측에서도 그렇고 손이익이 안 나. 그러니까 공유차로 가는 차는 100%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공적인 기관이 소유해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추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앞으로 운행하는 모든 공유차들을 회사가 직접 구매해서 이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 구매의 목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SIO를 끌어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디디출생의 모든 차는 디디출생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책임지는 차입니다라고 회사차를 이걸 다 사들여가지고 그 회사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노동력만을 제공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딜리버리 서비스도 모든 오토바이들이 표준돼서 DH 오토바이로 평균되는 거야. 모든 오토바이의 기능과 디자인과 성능이 똑같아지는 표준 오토바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오토바이 제조업 내지는 판매업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전기이거나 저공해로 바뀌게 되는 사업 분야로 확대된다고 하는 거죠. 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를 비롯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그 결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금융 서비스들이 합쳐지면서 아마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단순한 배달업이 아니라 앞으로 유통을 좌지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쿠팡하고 맞짱을 뜨게 될 대한민국에서 맞짱을 뜨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승리자는 사실상 세계 유통시장을 완전히 제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운영 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말로 하면 쿠팡도 지금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쿠팡도 근본적으로는 그거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걸 근데 왜 한국에서 하느냐? 일단 한국이 이 일거리도 많고 그 배달 문화를 다른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 문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영업자나 식당들이나 뭐 이게 부족해요. 그 다른 나라는 그만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배달하는 식당 자체가 별로 없어. 배달 문화가 잘 자리 잡혀 그렇지. 있는 나라. 사실 우리도 중국도 별그대 아니었으면 별그대 치맥 그거 히트 아니었으면 배달 문화 생겨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중국에 영향을 미친 나라야. 일본도 배달 문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배달 문화를 한국에서 배워가긴 했지만 그거를 100%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비자와 여건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달 거리가 10km 안쪽에서 다 끝나잖아. 워낙 식당하고 소비자가 조밀조밀하게 모여져 있으니까 이 10km 안에서 끝나는데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 멀어. 일본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린다고. 배달이 뭐 30km, 40km 거리까지 다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이 배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서비스가 갖춰져야 되는 건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한국 거를 배워서 가봤더니 문화가 덜 돼가지고 이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당연히 맥힐 텐데 개발이 안 돼. 교육이 안 돼. 시스템이 안 돼. 그걸 할 수 있는 선도 국가, 이거를 갖추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눈여겨본 거죠. 그리고 문화도 문화지만 그 배달 앱에 대한 이해도도 우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그 배민의 이제 가장 최대 장점이 라이더즈라고 하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기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사를 확보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게 로봇으로 갈 수 있는 진짜 4차 산업 말미가 가면 이 배달원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겠죠. 자동 오토바이나 자동 로봇가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그건 그렇게 쉽게 올 사안은 아니니까 그 중간 과정 중에 최소 10년, 20년은 이 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배민이 쿠팡하고 경쟁해서 겁이 난다 하는 문제가 배민의 기사들을 쿠팡이 웃돈을 주고 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기사들을 택배 기사들 이외에 오토바이 기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기에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방식이 필요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나 또 거기에 투자될 수 있는 라이더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투자 재원을 5천억을 또 추가로 확보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쿠팡의 계획은 먼저 이제 중앙 메인에서부터 스트림을 끊어와 가지고 업체하고 고객하고 연결하는 과정 중에 택배를 완료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소형화돼 있는 딜리버리, 그러니까 각 브런치로 가서 각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나 회사 건물 안에서 나눠주는 것 자체는 AI로 간다 또는 로봇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를 연상해 둔 거고요. 예, 지금에 있는 배민의 전략은 자, 딜리버리 고객 대 고객 C2C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먼저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랫폼을 확장시킨다라는 방식으로 쿠팡이 기획하는 거랑 정반대 방향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는 거고 그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배달원의 숫자와 그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이 승부의 기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DH 아시아,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아가 이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딜리버리 서비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적인 차이, 프랑스 요리 절대 그 배달로 시켜 먹지 않거든요. 현지에 가서 먹어야 이게 제맛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배송 거리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때문에 사실 서양에서는 힘듭니다. 이 딜리버리 문화가 확충되기가 일부 업종을 빼고는 힘들어요. 뭐 피자나 커피나 뭐 이럴 수 있는 패스트푸드 종류를 빼고는 힘든데 동양에서는 이게 모든 업종에 접종될 수 있다라는 점을 경영의 포인트로 보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가장 선진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걸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노하우가 대한민국에 있다. 즉 물류 한류, 배달 한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경험과 그걸 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너무 괜찮다, 물류 한류. 결국은 이 물류 한류, 이 배달 한류가요. 처음에 중국에 지금의 어떤 그 배달 시장을 만들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퍼져 나가서 걷어들일 데이터, 그러니까 일상적인 카드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상세한 자료들을 양방향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의 세심한 취향과 기호까지도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 산업에 있어서 데이터 확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면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동남아도 똑같이 우리 야시장 문화나 간식 문화나 뭐 이런 배달 문화들이 확산되게 된다고 치면 5,500만 한국 인구가 아니라 동아시안 전체 그 중국을 포함한 전체 약 40억 인구 가까운 인도, 중국, 동아시아, 한국 뭐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약 40억 가까운 세계 인구의 55% 이상의 인구들을 딜리버리 서비스 안으로 끌어넣는데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라는 점을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딜리버리 히어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6천억을 현찰로 빼서 그냥 퉁치고 그냥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아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국제법인이 된 거, 배민이 국제화된 겁니다. 배민이 국제화되게끔 만든 김봉진 회장의 포부가 저와 같다고 한다면, 제 분석과 같다고 한다면, 이분이 이 앞으로 그 주도해 나갈 한국식 공유 경제, 그러니까 토착하다는 이건 진짜 한류인 거예요. 한류식 공유 경제와 유통 경제, 배달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분이 현재는 50% 주주이시고 경영자이시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운영 관리, 전산 관리 등등 뭐 여러 가지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조력자들과 후원자들, 직원들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키운 회사를
잘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를 통째로 다른 나라한테 홀라당 남기는 케이스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도 되나요? 아니 어느 순간에 지분 이제 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김 회장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나중에 이제 경영에서 몰아내는 옛날 전통적인 중국인들이 외국 기업 탈취하는 방식의 어떤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사업을 기초로 하는 그러니까 배민의 어떤 경쟁력과 운영력과 뭐 인사 관리가 됐든 시스템 관리가 됐든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이거는 한국 기술과 한국 관리자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정점으로서 이 배달 사업 자체의 콘텐츠가 한국의 고유 콘텐츠다, 문화적인 콘텐츠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운영이라든지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관리에 좀 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은 일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쿠팡처럼 쿠팡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아닌 건 아시죠? 미국계 기업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미국 회사가 인수한 거고 거기에 돈을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주인이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국적 없는 이상한 기업으로 변질되지 말고 딜리버리 아시아가 한국을 기본으로 해서 전 세계 배달 문화를 주도해가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부 유출. 워낙 데이터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게 뭐죠? 네. 뭐 허국국님이 이런 말씀 올려줬어요. 외국과 사업하는 중국계는 얼마나 인사가 개판이기 때문에 한국을 신뢰하나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관리라든지 업소 관리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표준화하기 위한 구축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축 과정이 중국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크게 대규모로 일어나는데 그 업체들은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망합니다. 얼마나 뭐 아까 뭐 H안팅이라든지 디디추스인 같은 회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인 자산이 없고 사람의 이게 그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중에 일부를 떼먹는 사업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외자 투자나 자본을 통해서 스스로 확장시킬 수 있으면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수익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일감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 고용, 그 사람들의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조직적인 그 안정화가 제일로 최우선으로 돼 있는데 이미 중국 기업들은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졌던 우버도 그 가치가 3분의 1로 쪼그라들어 버렸고요. 을러마나 디디슈션 메이찬팅 같은 회사의 주가들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한다는 등 전기차 사업을 한다는 등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달 자체로만 돈을 벌어내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못 만들어낸 게 지금 세계의 어떤 그 서비스 산업에서의 현실이라는 거죠. 중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거를 다시 한국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 출범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시아 지점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괜히 거기 간판만 걸어놓고 별다른 운영이라든지 어떤 그 경영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과감하게 국부 유출 내지는 우리 문화의 유출, 우리 문화의 도용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김봉진 대표가 정말 아시아 물류의 선두주자,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벤처 기업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CEO, 딜리버리 히어로 CEO와 CFO와 이제 그 사이에 김봉진 대표가 3인으로 같이 참여를 합니다. 당분간은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독과점에 관한 부분을 문제 삼기 때문에 배달통이랑 뭐 이쪽이랑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감원하거나 뭐
어떤 뭐 통폐합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노하우 이외에 그 시즌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 사업들이 통합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이러한 사업 노하우들을 가지고 전 세계 지사장, 지점장, 관리자로서 한국의 자영업자 관리 팀들 또 이런 시스템들이 수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딜리버리 히어로를 하는데 지사장은 항상 한국 사람이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지사장을 미국 사람이 와서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다국적 기업이 되어주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글로벌 3인 최고위원회 이제 그 CEO와 CFO와 그리고 김봉진 대표가 이제 나란히 어깨를 한다. 그렇죠. 위치가 그렇게 네.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이제 경영만 하는 회장인 거고 CFO 돈 관리는 이제 저쪽 사람들이 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남아공 사람이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유태자본과 중국 비밀 화교 자본의 결합이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음모론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아까 질문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라고 던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대 자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본의 종자는 유대 자본입니다. 다국적 자본의 종자. 그와 관련된 얘기는 일요일 날 팟캐스트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그에 대한 게 뭐예요? 세계 자본의 종잣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 네, 시드머니. 네, 시드머니.